여름하면 여름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저는 오늘 스웨덴 경찰 마르틴 베크의 여름휴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966년 8월 무더운 여름날 스웨덴 스톡홀름의 국가범죄수사국 살인수사과에서 근무하는 형사 마르틴 베크가 무려 한 달짜리 꿀같은 여름휴가를 막 시작하려는 참입니다. 얘네들 비현실적이고 휴가를 한 달씩 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올해는 운 좋게도 친척 서유의 작은 섬에 있는 별장을 빌려서 아내와 두 아이들은 이미 지난주에 먼저 섬으로 들어갔고요. 마르틴 베크는 오늘 사무실에 들렸다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섬으로 떠납니다.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 첫날에 느끼던 그런 기분을 잠깐 느끼기도 하고, 이제 섬에 도착해서는 수영하고 가족들이랑 잡담 나누고 밤에는 진짜 오랜만에 눕자마자 잠이 듭니다. 정말 기분 좋은 여름 휴가의 시작이죠. 하지만 여러분, 범죄 소설의 주인공이 아무 일 없이 여름 휴가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휴가 못 가게 해야 돼.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냥 일 시켜야 돼요? 어차피 돌아올 거. 다음날 아침에 가장 가까운 이웃섬에 있는 남자가 모터보트를 타고 와서 급한 전화가 왔다고 전합니다. 네. 마르틴 베크가 있는 섬에는 전화가 없기 때문에 그쪽 섬으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누가 전화했을지는 대충 뻔한 상황인데 이제 마지못해서 옆섬으로 가서 이제 메모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는 상사인 한마르에게 연결되는데요. 정말 미안하지만 다시 돌아와 줘야겠다. 어쩌면 나머지 휴가를 반납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하. 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습니다. 나머지 휴가라니 지금 하루 지났는데. 그래서 꼭 나여야 하냐, 다른 동료들도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데 상사는 단호하게 꼭 너가 와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거 다 뻥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결국 휴가 떠난 지 딱 24시간 만에 마르틴 베크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옵니다. 아, 저는 그 휴가지에서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다시 소환되는 것이었어요. 아까 통화했던 한마르 경감이 명함을 주면서 외무부로 가보라고 합니다. 좀 의아하죠. 여기는 외무부랑 특별히 연결되어서 일하는 그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세한 정보도 못 알려준대요. 거기 가서 그냥 들으래요. 그래서 영문을 모른 채로 이제 외무부로 가니까 한 남자가 마르틴 베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알프 마손이라는 어느 대형 주간지의 저널리스트가 실종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사라진 지 열흘 정도 됐대요. 아니, 겨우 기자 한 명이 열흘 보이지 않는 걸로 나를 불렀다고? 마르틴 베크는 되게 한심해하면서 아, 저녁에 몇 시 배를 타고 다시 섬으로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곧 다른 외무부 관료가 나타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프 마소는 7월 22일에 취재를 위해서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잡지사에 전화를 걸어서 매주 싣는 칼럼의 기사를 전화로 구술하기로 되어 있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특히 원고 마감은 절대 어기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잡지사에서 좀 이상하게 여기다가 이틀 뒤에 호텔에 전화를 했는데 알프 마손이 숙박 중이기는 하지만 지금 호텔에는 없다고 해요. 그럼 돌아오는 즉시 연락 달라고 메모를 남겼지만 연락이 안 옵니다. 다시 이틀 후에 연락을 해봤더니 여전히 마손의 물건도 방에 있고 여권도 호텔에 맡겨져 있는데 계속 마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요. 잡지사에서 헝가리에 있는 자기네 직원한테도 연락해보고 하지만 누구도 소식을 모르고요. 현지 경찰은 관심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화요일에 그 잡지사의 편집장이 외무부를 방문합니다. 외무부가 아니라 이거는 경찰의 수사를 요청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잡지사가 공개적인 수사를 바라지 않아요. 왜요? 잡지사에서는 이 기자의 안부를 걱정하면서도 이 사건을 독점 뉴스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못됐다. 근데 이게 공개 수사로 돌렸다가는 다른 매체에도 당연히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뉴스를 뺏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실종 사건은 24시간 안에 짝딱짝짝짝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미드를 안 받네 잡지사가. 아니 근데 이게 뭔가 납치나 그런 정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 큰 성인이 그냥 연락이 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독점 뉴스거리가 되나 싶기도 한데
이게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1966년이잖아요. 네. 아직 냉전 시대입니다. 이 시점에 헝가리는 헝가리 인민공화국이라서 아주 공산국가고 철의 장막으로 유럽이 분리되어 있던 시절이잖아요. 네. 이 스웨덴과 헝가리 관계에 대해서 여기 등장한 외무부 관료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 저쪽이나 오랜 시간 상당히 노력을 들여서 이만큼 구축해 놓은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념상으로 뭐 같은 쪽이 아니지만 그냥 그럭저럭 왕래가 있고 적당히 외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잡지사에서 헝가리에서 실종된 기자를 특종 삼으면서 대대적인 기사 내놓고 여론을 유도하면 양국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그 잡지사 편집장이 방문할 때 이미 써놓은 곧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기사를 복사해서 가져왔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이게 발표되면 진짜 일부분에서 심각한 파국이 빚어질 만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1945년에 헝가리 스웨덴 대사관에서 일하던 외교관 라울 발렌베리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전말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고요. 약간 뭐 공산주의자들이 납치했다 그런 소문만 있는 상태라 뭐 자칫하면 제2의 발렌베리 사건이 되면서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무부는 겨우겨우 설득해서 일단은 당장 기사가 발표되는 걸 막았지만 편집장이 다음 주까지 맞손이 나타나거나 누군가 찾아내지 않으면 바로 기사를 내보내겠다는 최후 통첩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외무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맞손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손을 빌린 건데 아니 그렇다면 왜 나를 지목한 건가 마르틴 베크가 물어보는데 딱히 외무부에서 지목한 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경찰 상부랑 접촉했는데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 마르틴 베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봐봐. 꼭 네가 아니야. 좋네. 근데 왜 때문에 휴가 중인 경찰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서 마르틴 베크가 꼭 이 일을 맡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맡아줄지 거절할지 이렇게 물어보는 외무부에 이제 마르틴 베크는 좀 더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고 일단 사무실로 돌아와서 그 실종된 기자 알프 마손에 대한 정보를 좀 살펴봅니다. 마르틴 베크의 되게 좋은 파트너인 콜베리가 네. 지나가다가 너 왜 여기 있어? 너 휴가 갔어야 되잖아. 휴가 가야 되잖아. 가슴 아픈 말을.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콜베리와도 좀 어느 정도 상황을 공유하게 돼요. 네네. 이제 실종된 알프 마손은 원래 해외 취재를 많이 다녀서 해외 여행이 잦았다고 해요. 스포츠나 문화 등 뭐 다양한 분야의 외신 보도를 하고 특히 동유럽 정세를 좀 주로 다루는 편이라서 이번 헝가리 여행도 특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은 2번 했고 근데 지금 2번째 부인과도 현재 이혼 소속 중이고 네. 일터에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기자로는 진짜 좀 인정받는데 네. 이게 좀 캐보니까 주변인들 증언에 따르면 좀 심각한 수준의 알코올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어허. 술 마시면 진짜 개차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관심 가는 인물도 아니고 휴가를 물리면서까지 해야 될 일로 보이진 않잖아요. 마르틴 베크로서는 이 일을 맡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인지 어쩐 일인지 승낙을 하고 맙니다. 왜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마르틴 베크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처음에는 그냥 뭔가 충동적으로 맡았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게 경찰로서의 직업병이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아, 뭔가 수상쩍은 점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촉이 왔군요. 그냥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아이 이런 그냥 워커홀릭이었어. 스웨덴 사람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한국인인 것 같은데. 그래서 떠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주변 조사를 좀 해요. 뭐 별거 중인 아내도 만나보고 친구들 슬쩍 떠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내를 두고 그쵸. 아내 얼마 화나지. 짜증나겠어요. 아무튼 마르틴 베크는 비행기를 타고 헝가리로 떠납니다. 아하.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는 외무부에서 잡아준 호텔에 묵는데 이제 그 호텔은 맞손이 묵었던 바로 그 호텔이고요. 주어진 기간은 일주일. 그 일주일 안에 맞손의 행방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바로 그 문제의 기사가 잡지에 실리겠죠. 근데 맞손이 사라지기 전까지의 동선은 진짜 단순해요. 헝가리에 도착해서 이퓨샤그라는 숙소에서 하루를 묵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지금 이 호텔로 옮깁니다.
근데 체크인하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호텔 로비에 열쇠를 맡기지도 않고 열쇠를 든 채로 그대로 외출을 했어요. 아, 그리고 바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대로. 단서가 너무 없는데. 그쵸. 네. 잘 정리된 가방도 호텔 방에 그대로 있었고 여권도 호텔 프론트에 맡긴 그대로죠. 가방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옷가지들이랑 함께 꽤 큰 돈도 발견이 됐고요. 그럼 강도도 아닐 테고 여권도 없고 돈도 없으니 뭐 숙소를 옮기거나 다른 국가로 이동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연락을 받지 못했고 그를 봤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외계인이다. 납치인가요? 밤에 밝은 빛을 봤나? 저도 좀 그 비슷한 생각을 지금 방금 하고 말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현지 경찰한테 뭘 요구할 수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잖아요.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반에 약간 마르틴 베크가 어쨌거나 이건 출장이지만 약간 우리가 해외여행 간 거랑 비슷한 느낌이 약간 들어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외무부에서는 처음에 좀 바로 가는 좋은 비행기를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2번이나 환승을 해야 돼서. 근데 마르틴 베크가 환승을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 라운지에만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이제 베를린이나 프라하에 잠깐 있는 거를 좋아하고요. 안타깝다. 약간 우리 같지 않나요? 직장인이구나. 그리고 마르틴 베크가 묵는 호텔이 도나우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좀 풍경이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좋은 데 잡아줬네. 네. 근데 그 헝가리가 로마 유적지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풍경 보면서 아 저기는 뭐 어떤 게 있고 막 이런 관광지에서 할 법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셀프 휴가 즐기고 있는. 네. 비행기 안에서 본 여행용 소책자 이런 거에서 봤던 정보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 처음 도착한 날 저녁에 호텔 레스토랑에서 생선 수프를 먹었는데 그게 엄청 맛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되게 짠내 난다. 그죠? 출장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어. 나 여행 못 가니까 수사하면서. 그래서 여름 휴가가 지금 취소되고 온 건데도 조금 여행하는 느낌이 나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여튼 너무 막막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마르틴 베크에게 그 할 일을 만들어주는 정보가 오히려 스웨덴에서 오게 되는데요. 아까 동료인 콜베리도 좀 사건을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 동료 콜베리도 딱히 자기 사건도 아닌데 거울리기구나. 굳이 그 맞손이 자주 어울리던 친구들이 가는 술집에 앉아가지고 또 그 친구들이 모여서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는 헝가리에 맞손이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아온 겁니다. 수영선수여서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스웨덴에 왔다가 맞손과 알게 되었다는 여성인데 그 이름을 듣고 이제 전화 끊고 전화번호부를 뒤져서 비슷한 이름을 발견하고는 찾아가 봅니다. 과연 진짜 같은 이름의 전직 수영선수가 맞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맞손의 이름은 완전히 처음 듣는다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해요. 그리고 태도가 별로 이렇게 수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소득 없이 호텔로 돌아오는데 네네. 아침부터 자꾸 눈에 띄던 한 남자가 네. 또 자기를 보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뭔가 나를 미행하고 있구나 그쵸, 이런 그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결국은 처음부터 자기 존재를 알고 주시하고 있던 헝가리 경찰과도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경찰도 사실 뭘 딱히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맞선을 모른다고 했던 그 수영선수 말도 거짓말인 것 같진 않아요. 여전히 전혀 진행이 없는 상태에서 베크에게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요. 뭔 사건? 점점점 도난? 아니 침입? 알프 맞선이 사실은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그냥 실종이 아니었네. 근데 그 실종과 이게 진짜 관련되어 있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은 그런 정황이 우연치 않게 운반책을 했군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여행 갔다 올 때 뭐 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예. 근데 동유럽을 갔다 올 때는 거기서는 뭐 비싼 물건을 사오거나 그러기가 힘드니까 세관에서 검사 같은 걸 제대로 안 하는 걸 노려서 이제 여기서 마약을 구매해서 스웨덴에 가서
비싸게 팔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맞소는 공개 수배가 됩니다. 인터폴에도 수배가 되고요. 그러면서 사실 잡지사의 기사는 이제 폐기가 되겠죠. 마르틴 베크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알프 맞소는 그 범죄 때문에 도망을 간 걸지 아니면 살해당한 걸지, 그리고 마르틴 베크는 단 며칠이라도 휴가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열흘 만에 해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아까 일주일이었나요?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안에 그 기사를 막는 게 기사를 목적이었고 막네. 이미 그거는 끝났고. 잠깐만요. 나중에 휴가 또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휴가가 미뤄진 게 아니라 반납인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진짜요? 좀 너무하죠. 슬프다. 와. 자, 방금 이야기해드린 소설 제목은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 연기처럼 사라진 남자. 1966년에 발매된 마르틴 베크 시리즈 두 번째 권입니다. 그때 발매가 됐었다고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쓰여진 소설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 오래된 지금 소설이죠. 계산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럼 50년 전 소설인 거군요. 네, 그 정도 됐죠. 와. 정말 옛날 소설이고요. 네네. 스웨덴 작품인가요? 네, 스웨덴 작가가 쓴 소설입니다. 북유럽은 꾸준히 그쪽에서 강세를 보이네요. 그러네요. 그 북유럽 범죄 소설의 어떤 시금석이 된 정말 기념비적인 작품입니다. 네, 이후에 되게 유명한 작품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작가들이 모두 이 작품의 영향하에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그 정도. 네,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너무 소개하고 싶었고 마침 이 두 번째 권의 마르틴 베크의 여름휴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요거 이야기하면서 시리즈 전체를 소개하자 그리고 좋아했는데 줄거리 요약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은 재밌는데 줄거리 네. 요약이 너무 재미없어요. 이게 이 소설 중반까지도 마르틴 베크가 계속 전혀 흥미없는 사건, 관심이 가지 않는 남자를 찾아다녀야 한다, 내가 왜 이 일을 수락했을까 이런 말을 계속하거든요. 수사관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게 과연 사건의 축에 속하기는 하나 싶을 정도로 초반에는 하나 좀, 없네요. 네, 초반에는 진짜 심심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가 팟캐에서 추리소설류를 소개할 때 항상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 뒷부분에 되게 재미있는 것들이 막 밝혀지는데 를 소개할 수가 없어. 우리 이야기할 수가 없어. 다 스포라서. 그게 마르틴 베크가 특히 더 줄거리 요약을 좀 재밌게 하기 힘든 소설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시리즈에서는 이 경찰 수사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세상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시리즈 첫 번째 권인 로제나 같은 경우에는 경찰들이 단서를 못 잡고 헤매다가 막 거의 1년 지나가지고 해결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물론 이 맞선의 실종 사건은 초반에 잡지사에서 제시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편에 비해서 조금 빨리 진행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맞선이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지점이 거의 3분의 2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늦게 그럼요.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 느리고 답답한 수사가 이제 마르틴 베크 시리즈의 특징이자 재미 요소입니다. 이 시리즈가 아까 그랬잖아요. 북유럽 범죄 소설의 선구자로 불리운다고. 그리고 현실적인 경찰 수사물의 원조입니다. 이 시리즈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평범한 경찰이 나오는 수사물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냥 형사가 주인공의 소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까지는 사리탐정이든 경찰이든 간에 굉장히 뛰어난 번뜩이는 그쵸, 천재들,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고 굉장히 뛰어난 면이 있어서 사건 해결이 철저하게 주인공 위주로 가고 또 그 사건 자체도 그런 천재가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약간 수수께끼류가 많이 있었죠. 주변인들도 대체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존재 정도로만 등장하고 했었는데 이 마르틴 베크 시리즈가 쓰여지고 나오면서 거의 새로운 장르가 열린 겁니다. 우리 주인공 마르틴 베크를 이야기하자면 진짜 평범한 경찰이에요. 감이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막 번뜩이는 수준의 감이 아니고 계속 좀 찜찜한데 뭐가 마음에 걸리겠는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고, 그리고 누아르물의 주인공들이 좀 우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마르틴 베크도 우울합니다. 근데 이게 그 막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런 우울함이 아니라
일상이 찌들어서 생기는 우울함 있잖아요. 회사원에 공무원에 비해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몸이 안 좋아. 약간 우리 같아. 어떤 느낌이냐면 큰 병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속이 안 좋아요. 아이고야. 잠깐만, 느와르의 주인공이 몸이 안 좋다고요? 항상 속이 안 좋고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네. 커피 마시고 나면 꼭 속이 안 좋아서 후회하고요. 아, 느와르 주인공은 외과적 질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과적 질환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감기도 엄청 잘 걸려가지고 거의 매 회마다 감기에 걸려서 막 회의하다 재채기하고 열이 이제 심해져서 하루 정도는 알아눕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생각 많고 예민한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잠도 잘 못 잡니다. 맨날 푹 못 자고. 그러니까 이 마르틴 베크는 이런 저질 몸을 이끌고 힘겹게 수사를 이끌어 나가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평범한 베크 옆에 이제 또 평범한 동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딱 수사물 미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SI나 뭐 크리미널 마인드 같은 한 그룹 전체가 주인공이 되는 수사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물론 미드는 좀 더 약간 개성 있는 구성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구성이 딱 그런 뭐 다소 평범한 인물도 여럿이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고, 하지만 이제 이 시리즈의 인물들이 좀 덜 끈끈하고 덜 열정적이에요. 우리가 회사 다니거나 학교 다니거나 할 때 같은 팀이라도 얘네 둘이 친하고 쟤네 둘이 친하고 얘랑 조금 사이 안 좋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여기도 좀 그래요. 서로 막 잘 안 맞는 스타일도 되게 있고, 하지만 뭐 각자 일하는 스타일이나 장단점은 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협업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다 함께 한 가지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도 의견이 좀처럼 하나로 모아지지 않습니다. 원래 수사하면서 많은 가설을 세우고 추측을 하는데 얘네 다 생각이 달라. 다 다른 방향으로 수사하고 있고, 그래서 주인공이지만 항상 베크의 생각이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인을 잡아들일 때 그 뭐 물리적으로 연행하거나 대치하게 되는 사람도 항상 베크인 건 아닙니다. 진짜 마르틴 베크는 이름이 걸려 있지만 그냥 이 수사과의 일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대적 배경이 60년대잖아요. 네. CCTV 없어요. 컴퓨터 막 도입할락 말락하는 상태예요. 있어봤자 그냥 계산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엄청 크고 느린. 네. 그리고 국제전화 연결되는데 막 45분씩 걸립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모든 진행이 느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이 수사의 바퀴가 진짜 천천히 느릿느릿 굴러서 결국 그 올바른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리즈의 매력입니다. 저 아까 오리엔트 특급 사건을 5번째 겨우 범인을 안 사람으로서 네. 이 시리즈 저 읽어봤더라고요. 맙소사. 요 책을 읽어본 건 네. 아니고 시리즈 중에 그 다른 거. 웃는 경관. 그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그쵸. 네. 그거 어디서 좀 이 사람 들어본 것 같은데 해서 막 지금 검색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들어보셨죠? 읽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저도 웃는 경관을 제일 먼저 읽었어요. 그게 시리즈의 4편인가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이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1권부터 사볼 법한데 제가 왠지 모르게 그 웃는 경관 한 편만 사놓고 계속 읽지를 않고, 왜냐면 그게 앞부분에 그 베트남전 때문에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경찰들이랑 대치하는 묘사가 나오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이 어쩐지 넘어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소설들 좀 있잖아요. 앞부분이 못 넘어가는 거. 그래서 몇 번 읽으려다 포기하고 놔뒀다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갑자기 딱 읽었더니 그때는 너무 술술 읽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 읽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좀 그렇게까지 맞지는 않았어요. 요거 말고도 이제 경관 시리즈들이 네. 조금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좀 안 맞아요. 저는 그 CSI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원래 약간 이런 류의 수사물을 좋아해서 저는 이 마르틴 베크 시리즈의 매력이 가장 잘 드러난 편이 그 웃는 경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제 사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양치님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줄거리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웃는 경관에서는 어느 날 밤에 순찰 중이던 두 경관이 공터에 처박힌 버스를 발견합니다. 네. 버스 안으로 들어가 본 경찰들이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2층 버스의 1층에 무려 9구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총을 난사해서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 모두가 총을 맞고 사망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전혀 관련이 없는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용의자 파악이 되게 힘들잖아요. 늦은 밤이라 목격자도 없고, 그리고 처음 버스를 발견한 이 두 명의 경찰이 좀 멍청한 애들이에요. 이 시리즈에서 바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두 명인데 2층 버스잖아요. 2층에 혹시 범인이 아직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막 들어가서 그 위협한답시고 총도 한 발 쏘고요. 그러면서 막 증거를 다 훼손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그런 데다가 이제 다른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단서가 너무 없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9명의 사망자 중에 마르틴 베크가 있는 살인수사과 소속의 경찰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 경찰이 왜 그 시간에 그 버스에 타고 있다가 죽었는지 전혀 모르겠는 가운데 이제 모두가 그 범인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 이 편이 그 이제 고정적인 캐릭터들이 한꺼번에 좀 등장을 하고 등장인물 사이에 좀 삐걱거리거나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박하게 평가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좀 대놓고 웃기지 않고 속으로 크크크 하게 되는 유머가 진짜 꽃을 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너무 재미있게 읽고 1권부터 정주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웃는 경관 편에서 빠져들었던 게 그런 살인수사과의 이론들이 함께하는 수사인데 1편은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소설이라 그런지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살짝 미숙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등장인물도 좀 적고 사실 웃는 경관 편을 안 보고 1권부터 읽었으면 그런 느낌이 덜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원했던 게 짝 웃는 경관 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제일 히트작을 먼저 보고 네. 소비작을 보니까 조금. 그쵸. 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2권이 오늘 제가 소개한 책인데 2권에서는 심지어 단독 수사로 헝가리에 가버리잖아요. 팀이 없어. 그래서 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 이제 스웨덴에 돌아간 후반에 조금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매력이 제대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3권인 발코니에 선 남자부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진짜 그 마르틴 베크 시리즈의 특징이 딱 자리를 잡는 느낌이 있고요. 그럼 이 시리즈를 써낸 작가가 누구냐면 우리에게 싱숑이라는 작가 커플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스웨덴의 커플이 함께 쓴 작품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마이 셰발과 페르 발레가 한 출판사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잡지에서 일하고 있었다가 이제 일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대화를 해보니 너무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둘이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마이 셰발도 아이가 한 명 있었고 페르 발레도 아내랑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었는데 금방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결국 둘이 함께 살기 시작을 합니다. 1960년대에 이미 스웨덴이 부르주아 복지국가로 유명해졌지만 이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셰발과 발레의 눈에는 그 이미지 이면에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보였겠죠. 둘은 범죄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스웨덴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10권짜리 시리즈를 쓰기로 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스웨덴에 또 이런 식의 사회고발적인 작품이 전혀 없어서 이 첫 번째 권이 나오자마자 되게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근데 시리즈가 계속 인기를 얻으면서 둘은 기자를 아예 그만두고 전업 작가가 되지만 인기에 비해서 삶이 그다지 윤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처음에 10권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인세를 엄청 낮게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10권을 통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네, 너무너무 가슴 아프죠. 안타깝습니다. 아프다. 그래도 뭐 둘이 소설 쓸 때 정말 즐거웠다고 하는데 이 소설 쓴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소설을 쓸 때 한 권의 대략적인 계율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해놓고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썼다고 해요. 한 장씩? 근데 그것도 한 챕터? 아니면 한 페이지요? 한 챕터요. 아. 근데 그것도 웃긴 게
1장 쓰고 그걸 보고 2장을 쓰는 게 아니라 네. 1장, 각각 2장은 따로? 동시에 써. 와. 그리고 이제 다 신기하다. 쓰고 나서 바꿔보면서 적당히 수정하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방식이네요. 예, 이게 타임라인이나 그런 걸 완벽하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초반에 자료조사하고 막 개요잡는데 진짜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작 글을 쓸 때는 2~5달밖에 안 걸렸다고 합니다. 와우. 근데 그러다가 7권을 출간하던 해에 네. 페르 발레가 쓰러집니다. 오. 그래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암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을 쓸 때는 병세가 너무 깊어지고요. 결국 책 후반부를 셰발 혼자서 쓰다가 마지막 권인 테러리스트가 출간되기 직전에 이제 페르 발레는 사망합니다. 혼자 남겨진 셰발이 애들도 있는데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도 시리즈 다음 편을 써달라는 출판사의 제안을 거절하고요. 결국 마르틴 베크 시리즈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딱 10권으로 마무리 지어집니다. 이제 셰발은 이후에 단편 소설을 쓰기도 하고 뭐 번역도 하고 또 네덜란드 작가인 토마스 로스와 함께 쓴 소설 그레타 가르보를 닮은 여자로 호평을 받았는데 네네. 2020년 4월에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마르틴 베크 시리즈는 지금까지 36개 언어로 번역돼서 10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고요. 스웨덴 범죄소설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마르틴 베크 상을 아예 만들어서 매해 이제 범죄소설 하나를 시상하고 있고, 네. 물론 자체적인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뭐 셜록상, 에드거상 뭐 이런 거 다 받았고, 네. 스웨덴에서는 TV 시리즈로도 만들어지고 영화화도 됐고 진짜 유명한 시리즈더라고요. 네. 스웨덴 작가들 작품 많이 읽어보셨나요? 아니요, 한두 작품 정도밖에 안 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스웨덴이라고 하니까 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북유럽 작가 글을 한두 권 정도 본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딱 스웨덴이라고 하면은 밀레니엄 시리즈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스웨덴에 대한 이미지라는 게 아예 좀 없어요. 근데 이 시리즈를 보면 소설 여기저기에 계속 스웨덴 사회나 스톡홀름이라는 도시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진짜 스웨덴에 대한 이미지가 진짜 나빠집니다. 일단 복지국가의 비읍자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사회 고발을 위해 쓴 소설이다 보니 더 그렇겠네요. 이게 60년대 소설이라 지금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마약, 매춘, 뭐 알코올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도시에 진짜 넓게 퍼져 있고 또 어린애들이 그런 거에 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계급 간의 격차, 이제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뭐 수질 오염, 대기 오염에 되게 폭력적인 도시 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막 주거지 싹 밀어버리고 고층 빌딩 올리고 이런 거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거잖아요.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람들도 굉장히 인색하고 삭막하게 그려져서 스웨덴 너무 무서운 곳으로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스웨덴이라기보다는 좀 스톡홀름에 대한 이미지라고 해야 할 수도 있는데 그 등장인물 중에 늘 나오는 고정 멤버는 아니고 가끔 이쪽 일을 도우러 오는 종종 등장하는 지방의 형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형사가 스톡홀름에 올 때마다 되게 괴로워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고 그래요. 초반에는 약간 개인적인 범죄들이 더 나오고 그런 묘사도 그냥 길거리에 대한 묘사, 뭐 사람들에 대한 묘사 이런 식이다가 이제 6권, 7권 정도 가면은 더 본격적으로 경제 쪽의 거물인데 굉장히 뒤로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이 죽는다거나 아니면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경찰관이 죽는다거나 하는 좀 더 진짜 본격적으로 사회고발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요.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7권을 마지막으로 출간이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예요? 네. 이게 마르틴 베크 시리즈 나올 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이 시리즈가 제대로 출간되는군요 하고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웃는 경관 편만 한 권이 따로 나오곤 했었거든요. 김성 미스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엘릭시스에서 제대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7권까지 냈는데도 반응이 그렇게 썩 대중적으로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사실 그렇긴 하죠. 네, 저희 시리즈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요. 네. 뒷편까지 다 뒷편이 출간된 나오지 경우가 없어. 아예 없어 진짜. 이 마르틴 베크도 2019년 9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남겨진 3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7권 마지막에 마르틴 베크에게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제발 그냥 전자책으로만이라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포기하고 원서 보세요. 그래야 될까요? 자신 없는데. 책이 우리나라에 출판되던 당시에는 마이셰발이 아직 살아있었던 때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직접 한국 독자들에게 남긴 편지도 있고요. 이 권마다 지금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남기는 러브레터 같은 서문이 있습니다. 뭐 헨닝 멍켈이나 요네스베 같이 우리나라에서 좀 알려진 작가들이 네. 본인들에게 마르틴 베크 시리즈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서문을 썼는데 그걸 보는 재미도 되게 쏠쏠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매력적인 인물들은 아니지만 모여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여러분이 좀 꼭 만나보셨으면 하는 그 살인수사과 소속 경찰들을 한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네. 주인공 마르틴 베크는 아까 좀 이야기했죠.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사실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순찰도는 순경으로 시작을 했고 스톡홀름 경찰서 소속으로 일하다가 국가범죄수사국 살인수사과에 일하면서 이제 중간에 경감까지 승진을 합니다. 강력범죄를 다루고 해결하니까 가끔 신문이나 TV에도 얼굴이 나오는 편이고요. 하지만 말했듯이 항상 어딘가 아픈 중이고 그리고 자주 우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우울의 원인 중에 사실 가장 큰 부분이 좀 아내와의 불화가 있어요. 근데 그 불화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마르틴 베크가 아내를 너무 안 좋아합니다. 아니 이런. 젊은 시절에 둘이 금방 사랑에 빠지고 좀 뜻하지 않게 일찍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됐는데 이제 첫째 태어난 이후로 둘이 사이가 빠르게 식었던 것 같아요. 전혀 애정이 없으니까 그게 행동에서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아내가 항상 그런 남편에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게 잔소리 같은 걸로 되면서 또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다가 이제 첫째 딸의 권유에 따라서 6권쯤에서는 별거에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좀 식욕이 좀 좋아진 뭐야.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건을 맡으면 대체로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 일에 대한 생각을 좀 못 멈추는 편이라 별거 후에도 자주 속이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좀 위장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내적 친밀감이. 나 너무 보면서 진짜 공감하고 진짜 친밀감이 많이 느껴졌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아까 잠깐 언급됐던 동료 렌나르트 콜베리라는 이름의 형사입니다. 직급은 마르틴 베크가 더 높긴 한데 가장 둘이 가까웠고요. 몸집이 크고 좀 뚱뚱한 캐릭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날쌔고 몸을 잘 쓰는 편입니다. 좀 시니컬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자주 빈정거리기도 하고 좀 후임을 괴롭히는 캐릭터여가지고 아니 이런. 저는 좀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마르틴 베크는 되게 좋아해요. 마르틴 베크의 표현에 따르면 날카로운 데가 있고 또 자기를 잘 보완하는 사람, 제일 좋은 가설을 내놓는 사람,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질문을 묻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마르틴 베크와는 달리 꽤 늦게 결혼해서 아내와 사이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니까 삶의 낙이 맛있는 음식과 사랑하는 아내, 이 딱 두 개예요. 그리고 이제 살인수사과에 아주 소중한 인재가 한 명 있습니다. 프레드리크 멜란데르인데 걸어다니는 서류함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번 보거나 들은 거는 잊어버리지를 않는, 기억력이 진짜 좋아서 수사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기억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되게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사건과의 거리를 항상 잘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휘둘리는 거 없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마르틴 베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되게 부러워해요. 항상 평온하고 하루에 10시간씩 꼬박꼬박 자고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아내와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안정적인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르틴 베크를 비롯해서 다른 인물들은 좀 따분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까는데 사실 그런 따분한 캐릭터가 가장 좋은 경찰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처럼 호감을 사지 못하는 캐릭터 군발드 라르손이 있습니다. 군발드.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고 말을 굉장히 함부로 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상당히 무례한 타입으로 묘사가 되는데 네네. 그래서 이 마르틴 베크랑 콜베리가 되게 안 좋아해요. 콜베리는 좀 앞에서 대놓고 빈정거리기도 일쑤고 근데 저는 이 라르손이 그렇게 싫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빈정대는 콜베리가 별로더라고요. 근데 원래 해군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선원 생활도 했다가 결국에는 경찰로 이직한 케이스고요. 되게 행동파예요. 그래서 이제 몸을 빨리 써야 되는 그런 일에서는 좀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의외로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일과 관련된 건 다 잊어버리는 편이고 굉장히 고급진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옷도 진짜 비싼 거 입고 잠옷도 막 고급 잠옷 입고 그런 또 의외의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특히 이 5권 사라진 소방차 편을 읽으면 이 군발드 라르손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경찰서에서 유일하게 군발드 라르손을 좋아하는 캐릭터가 에이나르 렌이라는 캐릭터인데 둘이 좀 친해요. 근데 둘이 그 정도로 친한 걸 아무도 몰라요. 경찰서 내에서는 티를 안 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군발드 라르손과 에이나르 렌은 밖에서도 종종 만날 정도로 친한 편이고요. 이 여기도 되게 차분하고 온화한 캐릭터예요. 근데 그래서 좀 무능한 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막 적극적으로 뭐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지도 않고 튀질 그냥 않아서. 시키는 일만 하는 그쵸, 타입인가요? 질문을 많이 하지도 않고 네. 알고 있는 것도 물어봐야 대답해주는 아니. 편이어가지고 마르틴 베크가 되게 싫어해요. 하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고 맡은 바는 잘 해내는 캐릭터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르틴 베크랑 콜베리 친하고 에이나르 렌이랑 굴마드선 친하고 얘네들이 서로 안 좋아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7권에서는 마르틴 베크랑 렌이랑 같이 일하고 콜베리랑 라르손이랑 같이 일하게 되면서 서로 되게 짜증내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그런 좀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간 신참이어가지고 수사에 좀 제대로 껴주지 않는 후배가 나오기도 하고 아까 말한 바보 2인조도 등장을 하고 또 다른 지역 경찰이지만 종종 협력하게 되면서 꾸준히 나오는 인물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가벼운 단역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의외로 다음 시리즈에서 또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인물들이 되게 알뜰하게 쓰이는 편입니다. 아 진짜 재미있고요. 근데 아쉽게도 아까 선인장님이 약간 취향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CSI나 뭐 그런 미드 수사물 여러 명이 동시에 나오는 수사물을 안 좋아했다면 이 책은 좀 취향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으로 하나를 꼽자면은 이 옛날 소설이잖아요. 좀 여성에 대한 묘사 같은 게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여름에 집에 처박혀서 에어컨 틀어놓고 범죄 수사물 시리즈를 읽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을 그쵸. 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꼭 이 시리즈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고 추천드립니다. 이어지는 39화 4부에서는 김양치가 소개하는 책 여름 어디선가 시체가 이야기가 계속됩니다.